네, 이승원 교수님의 실무세법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교수님. 또 작업하는데 또 이걸 실무를 정의를 또 아이고 또 이번 주는 어휴 4건이나 되네요. 이번 주도 얼마 안 된다겠는데 4건이나 되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따왔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따왔는지? 이게 어이 뭐야 이거? 엄청 복잡한 것도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현업에도 쓰일 것 같다 질문을 남깁니다. 이건 제가 이런 것 없는데요. 그러고 답했던 것 같은데요. 부친 사망으로 인해 모친 60%, 자녀 1, 40% 상속을 받았으며 상속 20년 경과. 그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다는 건데 현재 자녀 1은 결혼을 해서 분가한 상태로 결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명의는 사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녀 1은 따님이시네요. 이런 경우 양도시 절세를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런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받은 자녀의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며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증여세인데 지금 모친이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 근데 모친은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세 비과세 되는 건가요?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이런 경우는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변칙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로 해서 그 모친은 지금 집이 없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모친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이게 없어서 제가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랬던 거거든요. 모친이 집이 있는 상태고 상속받은 집이 또 있다. 그래도 모친은 지분율이 60%고 자녀 1이 지분율이 40%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친이 법정 상속으로 해서 받을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모친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자녀 1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1은 지금 현재도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1은 집이 한 채만 있기 때문에 그 모친은 혹시 집이 하나 있더라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상속으로 인한 집은 주택수 계산해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 모친 옛날 일반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친에게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또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비과세를 이제 모친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받은 집을 팔게 되시면 모친이 법정 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모친 명의로 상속받은 집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상속을 공동으로 받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모친만 받을 수 있어서 특별하게 지금 다른 행위를 안 하셔도 양도소득세 모친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밴드에 올랐던 질문 같은데 이거는 현업에도 쓰일 것 같다 질문 남기고 현업에서 이걸 일일이 중개사님이 이렇게 해서 비과세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제 모친하고 자녀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만 집이 되니까 법정 지분이 높았던 모친만 상속받은 집이 되고 자녀는 지분이 40%를 받았더라도 자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녀는 1주택으로 봐서 그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녀가 모친에게 증여를 해가지고 굳이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는 이 방법을 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지금 현 상태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작년에 합격해서 실무하던 중에 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답을 못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랬어요. 법인의 양도세를 어찌 계산하나요? 양도 차익이 30억이거든요 그랬어요. 그럼 공장 전문이라 이런 사례가 많을 듯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법인들은 이제 세금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인하고 관련된 것은 저 한번 이게 알려드릴 텐데 법인하고 관련된 것은 잠깐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반적인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국세 정보라든지 이 서식이 보면 법인세하고 관련된 것은 국세청에서 보시면 이 세금 계산이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서류 다운을 받아들이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인세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 크게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 일반적인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세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여기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법인세 하나, 법인에 대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하나, 두 개를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합산해요. 이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합계로 해 가지고 세금을 내시다 보니까 법인세 계산은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중개사님들이 법인세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한테 맡기셔야 되지, 공인 중개사님이 법인세까지 계산한다는 건 아주 이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이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 차익이 30억이 난다.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세율은 그냥 적용을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30억이 적용된다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법인세 세율을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시고 그 법인세 세율에다가 그것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다시 법인세 일반 법인세를 계산 한번 하시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 가지고 토탈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담이 들어오시면 공장 전문이라 하시더라도 법인세법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법인세하고 법인세 두 개를 계산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내니까 거의 양도소득세하고 거의 육박을 해요. 차이가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면 거기에 한 4%에서 5% 정도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고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나 거기서 비슷하게 돼요.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이거는 꼭 세무사한테 확인해 가지고 확인받고 그러고 상담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자신있게 셀프 등기하러 갔는데 장특공제가 헷갈려서 그냥 나왔어요. 그랬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근데 세무서에서도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당연히 세무서에 가면 이야기 안 해주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2014년 11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등기했고 5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내서 5년 지나 작년 12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특공제 40%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사람 장기보유 특별공제 40%를 받은다면 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란 이야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때만 1년에 8%씩 공제받고 5년 보유했으니까 5, 8, 40% 공제가 되는데 그럼 18평짜리 오피스텔이라면 9억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9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였을 때는 양도소득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매년 2%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5년이면 이 10%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해서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세금 안 내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5년 보유 그래서 2%씩 해서 10%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비과세 요건 충족되면 세금을 안 내셔도 되고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2%씩 밖에 공제를 못 받아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네 번째로 27회 합격생이라겠네요.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자를 남깁니다. 그랬는데 문자 남겼는데 이건 저 미국으로 간 지 10년이 된 영주권자가
1999년에 취득한 1주택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40%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랬어요.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매가의 10%만 납부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매가의 10%만 세금을 내셔도 되는데 근데 실제 이 경우는 그 아파트 처분할 때 10년 전에 취득 가액이라든지 경비 내역서가 다 있으면 그때는 그 우리 이제 일반적인 거주자 세금 계산 방식하고 동일하게 한번 처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하고 동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비거주자하고 관련된 것은 비거주자 규정을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주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하시려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을 먼저 법 지문에서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을 익힐 때 그 법을 찾을 때는 법제처에 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소득세법이 나와요. 그러면 그 소득세법에서 그 어떻게 찾는가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이제 좀 많이 못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법령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뜨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떠요. 그럼 여기 검색창 있죠. 이 검색창에다가 소득세법 해가지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소득세법 이제 개정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밑으로 쭉 여기 왼쪽을 이렇게 내리시면 비거주자하고 관련된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에서 이쪽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비거주자라는 게 국외자산 나오고 비거주자 나오죠. 비거주자의 분리과세 시 과세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비거주자의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고 그럼 비거주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가? 그럼 분리과세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가중개 아니라 부동산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으셔가지고 분리과세 과세표준 계산해가지고 이거 나오면 이런 거 하나씩 전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국내 원천소득세율은 같은 항에 규제하는 과세표준 여기를 이렇게 나오면 이걸 눌러보셔야 돼요. 눌러보시면 여기 원천징수 특례해가지고 세율이 나올 거예요. 세율이 쭉 나오면 여기에서 양도소득하고 관련된 세율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양도하고 관련된 건 양도니까 10%만큼 세금을 먼저 내시는 거예요. 10%를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합소득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주자가 세금을 계산한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내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본인이 선택하시니까 이익금을 40%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말은 이익금의 40%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 원천징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하셔야 되는데 주로 그 비거주자에게는 양도가액의 10% 원천징수 방식으로 아마 처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쪽으로 상담을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좀 복잡한 내용인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상담하기 참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법제처라든지 국세청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자료 보고 이런 걸 검색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좀 아주 복잡한 질문이 막 들어오시네요. 이제 막 어쩔 때 지금 오늘도 이제 전화 상담도 여러 건 했는데 그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양도소득세예요. 질문이 들어오면 다 양도소득세만 물어보는 거지 실제로 뭐 재산세나 또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이제 오늘 이제 질문 오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하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것들,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세무서하고 좀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해석해 가는가. 근데 그분들 전부가 다 뭘 지금 이해를 못 하셨냐면 법령에 있는 법령집, 법 지문을 해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고 있고, 이게 내 입장에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법은 법 입장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령집을 꼭 보시고 그 법에 맞게끔 해석을 해가지고 법대로 해석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네요. 오늘 저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자 좋아요 이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구독하셨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메달TV 메달TV 참 좋아요 하고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야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다른 또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이렇게 컴퓨터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제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 찾는 방법 어떻게 찾고 그 찾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 남겨놓으시기 바라네요. 근데 일주일에 막 100건 1000건씩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을 다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확인하시고 진짜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남겨놓으시면 또 어려운 거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꼭 다음 주에도 진짜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글 남겨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